냉장고에 과일과 채소를 보관하는 스마트한 방법은 에들렌이라는 기체는 식물의 호르몬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과일과 채소들은 다른 과일과 채소와 에들렌을 이용하여 서로 소통합니다. 그렇다면 에들렌은 어디에 있을까요? 많이 숙성된 과일이 있죠. 다 익은 과일은 에들렌 기체를 마구 뿜어내면서 덜 익은 과일들을 빨리 익으라고 늘 버리고 갈 수 없다고 재촉합니다. 과일들 중에서 토마토, 키위 같은 녀석들은 익었을 때 배출하는 에틸렌의 양이 어마어마하지요. 그런데 바르바르한 채소가 익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이파리가 누렇게 뜨고 변색이 되는 것이 바로 익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자주 먹는 배추, 상추,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같은 채소는 에틸렌을 내뿜는 과일 옆에 두면 상태가 아주 빨리 나빠집니다. 그러면 살림 고수들이 지켜야 할 수칙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달걀 껍질에 붙어있는 막을 현미경으로 보니까 달걀의 껍질과 막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작은 구멍들이 있어요. 이 구멍을 통해서 달걀 안에 산소가 공급될 수가 있어요. 산소가 있어야 알이 숨을 쉬고 나중에 병아리가 나올 수가 있겠죠. 달걀을 삶고 나서 껍질을 잘 분리해내는 것이 때로는 어려워요. 이것을 위해서 소금과 식초를 넣는 것입니다. 먼저 식초는 아세트산이 물에 녹아 있는 것입니다. 산은 CaCO3 성분과 반응해서 녹여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반응해서 달걀 껍질에 있는 CaCO3 성분을 조금 녹여내어 달걀 껍질을 얇게 만들기도 하고 눈에는 안 보이지만 작은 구멍을 더 크게 뚫게 됩니다. 이제 식초의 아세트산과 소금이 물에 녹아 만들어지는 이온들이 달걀의 흰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식초에 있는 수소 이온은 흰자에 있는 단백질의 수소 결합을 흩뜨려 놓습니다. 그러면서 단백질들이 원래 구조를 잃고 서로 엉키게 만듭니다. 소금은 환자에 있는 물 성분을 빼앗아요. 그러면서 단백질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구조를 잃고 서로 엉키게 만들지요. 여기에 높은 온도 역시 단백질 안에 존재하는 수소 결합물을 끊어내어 단백질들이 서로 엉키게 만듭니다. 1, 2, 3 펀치네요. 요약하면 식초와 소금은 환자를 더 빨리 굳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거를 사용하는 반석을 만들 때 아주 유용하겠죠. 소금은 거기다 한 가지 일을 더 합니다. 다들 삼투압 아시죠? 삼투압을 아시죠? 소금물은 짜요. 계란 안에 물이 바깥으로 좀 빠져나오면서 소금물을 덜 짜게 만들려고 하죠. 그러면 달걀 안에 단백질이 차지하는 전체 부위가 조금은 줄어들겠죠. 즉 소금은 삼투압 현상을 통해서 달걀 환자의 크기를 조금은 아주 조금은 더 작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달걀 껍질을 벗길 때 달걀을 찬물에 넣습니다. 껍질 부분은 부피 변화가 적지만 달걀의 흰자는 제법 많이 수축합니다. 소금에 의해 물을 벗겨 조금 부피가 작아지고 식초에 의해서 소금에 의해 그리고 열에 굳어진 환자가 찬물에 의해 더 수축이 되고 식초 때문에 흐물흐물해진 껍질에 둘러싸여 있으니 좀 더 쉽게 껍질을 벗겨낼 수 있겠죠. 엄청난 화학과 또 물리가 숨어 있네요. 그렇죠? 과일 갈변을 막고 주세의 번식을 지키는 아주 간편한 방법은 갈라놓으면 금방 갈변을 하는 과일들이 있습니다. 사과, 복숭아, 배 등이 바로 그것이죠. 이러한 과일들의 세포에는 페놀과 폴리페놀 산화 효소가 있는데 세포가 산소에 노출되면 페놀이 산화되어 폴리페놀로 변하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탄닌도 폴리페놀의 일종입니다. 폴리페놀은 상처받은 부분을 자기 손으로부터 보호할 수도 있고 세균 침입을 막는 코팅이 되기도 하고 초식곤충의 소화 효소를 망가뜨리는 독이 되기도 합니다.
동물들이 과일을 먹는 것을 방해하여 씨앗의 싹들까지 보호하는 것이죠. 어떤 과일은 덜 익었을 때 떫은 맛이 나는 탄닌이 많다가 다 익으면 탄닌이 사라지게 해서 동물이 먹도록 유도하여 씨앗이 동물의 변을 비료 삼아 잘 자라기도 하지요. 덜 익은 감이 얼마나 떫은지는 잘 아시죠. 하지만 폴리페놀 때문에 썰어놓은 과일이나 주스가 보기 싫게 된다든지 떫은 맛이 나면 짜증이 나는 것이 사실이니 이 폴리페놀이 안 생기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가장 직관적인 방법은 산소와의 접촉을 막는 것이지만 그게 쉽나요? 두 번째 방법은 산화 반응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산화의 반대 반응이 뭔가요? 그렇죠. 환원 반응입니다. 항산화제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항산화제가 바로 환원제이고 산화 반응을 막습니다. 비타민C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구연산도 항산화제죠. 레몬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은 답은 과일을 잘라서 소풍을 하고 싶다 하면은 과일을 담은 지퍼백에 레몬즙을 짜서 넣으세요. 레몬즙이 과일 조각을 코팅하여 과일이 갈변되는 현상을 막아줍니다. 사과나 배 주스를 만들고 싶으시다고요? 마찬가지로 레몬즙을 조금 짜 넣거나 그냥 고용량 비타민C 하나를 갈고 같이 넣고 믹서기로 갈아버리세요. 아주 예쁜 색을 띠는 그리고 색이 변하지 않는 주스가 만들어질 테니까요. 정수기 필터에 활성탄과 이온 교환수지 성분하는 일. 우리가 먹는 수돗물은 정수장을 떠날 때 상당히 품질을 우수합니다. 그러나 집으로 오는 길에 파이프나 정수조의 노욱이나 다른 물질이 유입될 수 있어서 정수기 필터를 사용하여 수돗물을 걸러 먹거나 생수를 사서 드시죠. 혹여 물 속에 항생제 성분이 녹여 있다든지 중금속이 녹아 있을지 모르니 필터를 걸러서 먹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겠지요. 필터는 물에 녹지 않는 큰 건더기 외에도 물에 녹아 있는 유기물도 걸러내고 중금속 이온도 걸러낼 수 있습니다. 필터의 주 성분은 활성탄과 이온 교환 수지인데 아이들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알아봅시다. 활성탄은 구멍이 숭 뚫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속에 녹아있는 유기 분자들은 크기에 따라서 큰 구멍, 작은 구멍에 갇힙니다. 유기물과 활성탄 사이에는 PI 결합이나 반대로 갈수 일정이 있을 수 있는데 이들 작용에 의해서 유기 분자들이 활성탄 표면에 상당히 강하게 들러붙게 됩니다. 또한 활성탄에 있는 COH에 의해서 구리와 같은 금속 이온도 잡힙니다. 탄소 분자의 CO2-리간드로 작용하여 금속 이온의 결합이 되는데 이런 방식으로 잡힌 금속 이온은 잘 떨어져 나오지 못하지요. 정수기 필터에는 주로 양이온 교환기를 사용합니다. 수지가 원래 가지고 있던 나트륨이 이온 같은 극과 물에 잘 녹아있는 칼슘, 철, 구리, 그리고 다른 중금속의 양이온과 바꾸는 것입니다. 물속에 있던 양이온, 이온 교환 수지가 꽉 꽂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활성탄도 이온 교환 수지도 오염물질을 가득 차게 되면 더 이상 물을 깨끗하게 걸을 수가 없어요. 일정 시간 사용하고 나서는 반드시 새 것으로 바꿔서 사용합니다. 물맛 좋은 하루 되세요. 실리콘 코팅된 종이 호일 몇 도까지 써도 안전할까? 먼저 종이 호일에 코팅된 실리콘의 영어 단어는 솔리콘, 반도체 소재로 만드는 실리콘과는 다른 물질입니다. 실리콘은 실리콘 원자와 산소 원자가 번갈아된 고분자인데 Si 원자에 CH3 즉 메틀기가 2개나 매달려 있어요. 이 열성이 좋고 호르몬도 안 나오고 생체의 삽입 시에도 부작용이 적어서 젖병 꼭지로도 쓰이고 가슴성형 수술할 때 보형물로도 쓰이고 열이 강해서 장갑이나 오븐용 베이킹 용기로도 쓰이고 뒤집개도 쓰입니다. 요즘 이 실리콘이 코팅된 종이 호일을 온갖 요리를 하는 데다 쓰고 있더군요. 그러나 사용하는 적정 온도가 정해져 있으니
알고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이 물질은 산소 존재하에서 섭씨 200도 정도가 되면 분해하기 시작하여서 적은 양의 포르말데히드를 만듭니다. 이때 생성되는 포르말데히드 양은 미미하여 건강에 큰 문제를 일으키지를 않는데 그래서 실리콘 몇 도까지? 그러니까 세집중을 일으키는 포름알데히드 대리 현상을 이용하는 오븐의 경우에 보통 180도까지 올라가니까 실리콘을 만드는 용기 안에서 또는 실리콘 코팅된 종이 호일 위에서 빵이나 생선을 굽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섭씨 250도에 이르면 분해가 많이 일어납니다. 당연히 포름알데히드도 많이 생깁니다. 만약에 종이 오일에 불을 직접 접촉하게 된다면 포름알데히드가 꽤 많이 생길 것입니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지 않고 바로 실리콘 코팅된 종이 오일을 올리고 무엇을 굽는다든지 하면은 포름알데히드는 확실히 생길 것입니다. 튀지 않아서 좋다고들 사용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쓰겠습니다. 섭씨 200도가 넘어가는 어떤 표면에도 실리콘 제품을 닿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코팅지 아래에 불을 직접 가져다 대는 행위는 절대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죽어도 써야겠다라고 생각한다면 반드시 환기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의 건강을 위해 하는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종이라서 친환경이라고 하는데 친환경은 아닙니다. 실리콘을 만드는 과정이 친환경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 물질을 땅에 묻으면 몇백 년이 지나도 분해되지 않습니다. 종이 오일의 진실 잘 알고 사용하기 바랍니다. 안전하다는 테프론 코팅 프라이팬 얼마나 안전할까? 테플론은 기름도 물도 싫어하는 고분자입니다. 테플론 구조는 테플론이 정말 안전한가? 질문. 350도가 넘어가는 고온에서 테플린 코팅이 분해하여 BAS 물질로 변합니다. 이것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따라서 프라이팬을 아주 높은 온도로 달궈서 사용하는 것을 절대 금해야겠습니다. 테플론은 고분자입니다. 연약합니다. 현재 다양한 단체들이 꼭 필요한 경우 아니면 테플론을 상업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자는 운동을 벌이는 중입니다. 테플론 자체는 안전하다고 하나 테플론은 BAS를 사용하는 만들어야 하고 테플론이 환경에서 BAS로 변할 수 있다는 더 우려가 있거든요. 알루미늄 캔은 정말 건강에 문제 없을까? 신장 기능에 문제 있는 사람은 몸에 알루미늄 성분이 축적되기 쉽다고 합니다. 또한 알루미늄은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장량은 필요에 따라서 한정구에 또는 탄산음료를 담은 알루미늄 캔 하나가에서 녹아되어 오는 알루미늄 양이 0.8mg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루에 수십 캔을 마시지 않는 이상 알루미늄 캔으로부터 녹아나오는 것이 단 콜라 사이다 같은 탄산음료를 많이 드시면 몸에 좋은 일이 없으니 가끔씩만 드세요. 그러나 알루미늄은 고온 및 산성 조건 하에서 산화가 되어서 가루가 되거나 녹아나올 수 있습니다. 아주 신음식 예를 들어서 레몬즙을 알루미늄 컵 위에 담가 둔다든지 하는 행동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알루미늄 호일로 감자나 고구마를 구운 다음에 알루미늄 호일이나 냄비를 조리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으로 알루미늄 공기가 맞닿으면 금방 AL2 생선이나 스테이크 알루미늄 호일에 올리고 오븐에서 굽는 경우가 있죠. 고온에서 달구어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있는 요리에
요리에 레몬즙 같은 산성물질을 뿌려서 식탁에 내기도 합니다. 다른 실험결을 보시면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뀔 것 같군요. 먼저 알루미늄 호일을 작게 잘랐습니다. 여기에 물을 넣고 소금 한 숟가락에 구연산을 서너 숟가락 넣습니다. 구연산은 레몬에 들어있죠. 극적인 시연을 위해서 구연산을 많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전자레인지에서 8분 동안 돌렸습니다. 결과를 보시죠. 알루미늄 호일이 다 녹아버렸네요. 꽤 충격적인 결과이죠. 물론 레몬 같은 산성식품에 엄청난 양의 산성물질이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꽤 많은 양의 알루미늄이 녹아 나올 수 있겠다. 스테인리스 제품 표면의 연마제를 어떻게 제거할까? 탄화교수는 가루로 아주 단단하여 금속 제품 표면을 연마하여 그리게 만들 수 있다. 문제는 이런 탄화교수 가루가 제품에 묻어있는 채널을 출시된다는 것입니다. 탄화규소는 우리의 기름에도 녹지 않습니다. 또한 산성 용액에도 염기성 용액에도 녹지 않습니다. 그러니 인터넷에서는 식초를 이용하라, 베이킹 이용하라 하는 정보는 잘못되었습니다. 이 탄화규소를 떼어내는 방법은 오로지 물리적인 방법을 이용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식용유를 스테인리스와 표면에 바르고 페이퍼 타월을 닦아냅니다. 이산화탄소의 힘은 또 다른 방법으로는 베이킹소다와 소량의 물을 섞어 만든 반죽 밀가루, 치약 등을 이용해서 수세미, 페이퍼 타월, 칫솔 등으로 표면을 닦아내면 탄화규소 가루를 물리적으로 떼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매직 블럭을 이용해서 표면을 닦아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2, 3, 4의 경우에 처리한 이후에도 세제를 이용해서 닦아내면 더 좋겠네요. 다시 정하면 스테인리스 제품 표면의 탄화규소는 오로지 물리적인 방법으로만 제거할 수 있습니다. 탄화규소는 산이나 연기에 그리고 혈관과 물에 안 녹기 때문입니다.